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 정치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간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 강의에서도 적어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번 강의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자, 이번 강의도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고려의 멸망인데요. 공민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민왕의 출제 포인트는 정말로 다른 그 고려의 정치의 출제 포인트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민왕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자, 우선 먼저 제가 시간의 화살표를 그려가지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또 시간의 화살표를 가로로 한번 길게 그려볼게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을 겁니다. 요렇게. 자, 한번 이쁘게 한번 슉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외세 침입의 순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글자? 거여몽 홍외. 거여몽 홍외.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몽골의 침입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231년이에요. 연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1231년에 몽골이 처음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몽골의 1차 침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 몽골이 개경을 포위하니까 몽골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은 당시 총독, 다루가치, 다루가치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몽골의 군대는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몽골이 물러가니까 야, 몽골 갔네,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바로 몽골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은 야, 약속 지켜 그러면서 다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몽골 1차 침략 때 이때 우리는 일단 약속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32년에 바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강화도 천도. 몽골의 입장에서는 약속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화도 천도해가지고 바로 본격적인 대몽항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집권자는 최우, 당시 무신 집권기였고, 당시 집권자는 최우였다라는 거예요. 강화도 천도를 단행한 인물은 바로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은 결국 몽골의 군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항복을 했냐면요. 1259년에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사에서 항복했다는 말은 잘 쓰지 않죠. 몽골과 강화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몽골과 강화를 체결한 것은 바로 1259년의 일이고요. 강화도의 강화하고 강화 체결했다의 강화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강화도에서 강화를 체결을 한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데 강화가 체결된 이후에도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리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무신들이 계속 반발을 해가지고 무신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11년 후입니다. 1270년에 당시 왕이 원종이거든요. 원종이 마지막 무신집권자인 임유무를 제거하면서 바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개경환도. 개경으로 도읍을 다시 되돌렸다라고 해서 얘를 개경환도라고 하고 이 개경환도 이후의 시점부터를 우리는
본격적인 원 간섭기의 시작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강화도 천도한 이후부터 개경 환도할 때까지 여기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몽항쟁기, 몽골에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해서 대몽항쟁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개경 환도를 기점으로 해서 무신 집권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번째 무신 집권자, 마지막 무신 집권자인 누가 임유무가 죽으면서 제거가 되면서 무신 집권기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70년 개경환도 이후부터 우리는 아주 강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다음해인 1271년에 몽골은 자기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원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통째로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간섭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개경환도 이후에 80년 동안 원나라의 아주 강력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간섭기라고 한다. 원간섭기. 자, 그리고 이 원간섭기의 끝부분에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 멋진 독립투사 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고려 정치에서 가장 잘 나오시는 바로 그분, 공민왕이라는 겁니다. 공민왕. 공민왕은 너무 중요해서 참고로 공민왕의 즉위 그리고 공민왕의 사망도 기억을 해 주시면 꽤 좋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즉위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1374년에 죽거든요.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서 바로 공민왕의 제2가는 한 요 정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처음에 즉위한 거는 1351년이고 1374년에 이때 공민왕은 사망합니다. 1374년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이 바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민왕의 제2간 반원 자주 운동이 일어난 기간. 그래서 이 반원 자주 운동이 있었던 공민왕의 제위 기간 전까지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80년간, 1270년부터 1351년까지의 이 80년간을 대체로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원간섭기에 강한 내정 간섭을 받았다면서요. 그 내정 간섭이 대체로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항목별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한국사에서 모든 그 시기에 있어서 좀 말하기 싫은, 좀 창피한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간섭기의 간섭은 그다지 높은 출제의 비중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중하 가운데에서 중 아니면 중과 하 사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공민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간섭기의 내정 간섭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신 집권기가 개경환도로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는 권력을 잡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개경의 이 강화도에 있을 적에 몽골한테 이제는 항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항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몽골한테 계속 항복을 주장하던 문신들이 바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외 이후에도 다른 문신들이 또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몽골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이뻤겠죠. 그래서 그들한테 권력을 주면서 그들한테 모든 권력을 주고 그들과 연합을 하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고려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귀족이 되는 것이죠. 무신 이후에 새로운 귀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이름이 뭐라고요? 네 글자로. 원간섭기에 원을 등이 업고 권세를 누렸던, 권력을 잡고 국가를 운영을 했었던 원간섭기의 귀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권문세족은 도대체 누구냐? 권문세족은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가?
라고 하는 거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민왕은 원 간섭기에 원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원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원파인 여러분 이들 친원파잖아요. 일제강점기엔 친일파, 원 간섭기에는 친원파. 네. 친원파인 권문세족과 네, 가까이 있는 권문세족과 또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은 적이 둘이 있는 거죠. 네. 멀리 원나라 그리고 가까이 권문세족 이 둘과 맞서서 싸운 사람이 바로 공민왕.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 간섭기에 네,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네, 원 간섭기에는 원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간섭을 받아가지고요. 충성 충자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해서 충 무슨 왕, 네, 충땡왕, 네, 이런 식으로 묘호를 붙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묘호가 성종, 뭐 광종, 뭐 인종 이런 식으로 종 아니면 태조 왕건 이렇게 조로 끝났는데 묘호가 이제는 좀 굴욕적으로 네, 충 무슨 왕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충렬왕부터 시작해서 6명의 이러한 네, 충자 돌림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충자 돌림의 왕도 요즘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세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원 간섭기 80년 동안 내내 아무것도 왕들이 안 하다가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에 대한 반원 자주운동을 전개한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6명의 충자 돌림의 왕 역시 뭔가 나름대로 개혁적인 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 각자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원나라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러한 땡 왕들의 노력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뭔가 독립운동 같은 개혁 정치는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것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능검 고급에서는 이제 공민왕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참고 삼아서 참고적으로 충렬왕과 충선왕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민왕이 반원 자주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쯤 되면 원나라가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원 간섭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이 공민왕 역시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기상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민왕의 업적을 좀 더 잘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민왕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별을 3개나 제가 달았습니다. 공민왕의 그 즉위와 함께 재위 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부 내용을 제가 공민왕의 즉위와 사망 요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언제 우리가 조선이 건국이 됐냐면요. 1392년에 건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요 기간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말기라고 대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까? 말기. 그래서 이 공민왕 사후에 이 고려는 더 이상 재기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고 망해갔다. 그 망해간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에 조선 건국의 과정, 고려가 멸망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말기는 조선이 건국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기의 내용도 또 우리가 또 잘 정리를 해줘야 할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흐름,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원 간섭기의 간섭, 그리고 권문세족은 누구냐, 그리고 충땡왕들, 보통 육충왕이라고 표현을 해준 6명의 충땡왕이 있어서 육충왕들의 노력, 그리고 중요한 공민왕, 오늘의 주인공, 이번 강의의 주인공, 그리고 공민왕 죽은 다음에 고려 멸망해가는 모습,
결국 그것은 조선이 멸망해가는 모습, 조선이 건국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순서대로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흐름은 잡았으니까 그대로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네, 슬라이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씩 보겠어요. 네, 제일 먼저 이거 본다 그랬었죠? 네, 원의 내정 간섭이 바로 네, 원 간섭기에 네, 굉장히 컸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마국. 자, 제일 먼저 이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부마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왕의 사위를. 네, 그래서 이 원나라 황제의 그 고려의 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네, 고려는 네, 원나라 황제의 사위인 사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고려는 부마국으로 전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너무 웃네요, 제가. 부마국으로 전락했어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 네, 저 애국자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왕실의 호칭 그리고 관제, 네, 관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제도도 격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하고 종, 보통 네, 왕은 묘호가 조하고 종으로 끝났는데 이것이 참 굴욕적으로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땡왕으로, 충렬왕, 충선왕, 뭐 충수광 이런 식으로 네, 충땡왕으로 바뀐다. 네,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네, 왕을 폐하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 호칭인 전하. 네, 이런 식으로 네, 호칭이 또 이렇게 한 단계 격화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바로 왕실의 호칭의 격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관제의 격화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고려의 기본적인 중앙 정치 시스템은 뭐죠? 몇 성 몇 부제죠? 그렇습니다. 2성 6부제잖아요. 그런데 이 2성을 하나로 그냥 합쳐버려요. 굴욕인 거죠. 그냥 첨의부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로 그냥 하나로 그냥 몰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성이 일부가 되고 네, 그리고 2성 6부의 6부가 네, 6부가 또 하나 없어지고 또 하나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4사 자, 이러한 체제로 네, 격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관제의 격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정동행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동쪽을 정벌하는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기구를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를 원나라가 바로 고려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동쪽을 정벌한다. 여러분, 원나라가 정벌하려고 하는 동쪽은 어디죠? 그렇습니다. 고려 동쪽이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일본만 원나라의 지배를 안 받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쳐들어갔어요. 네, 일본으로 쳐들어가는 기구가 바로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인데 이 일본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나거든요.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도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가지고 바로 네, 이 우리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동행성의 내부 부서인 그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큰 기구 안에 또 아주 강력한 하나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제일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 부서의 이름이 뭐냐? 이문소라는 겁니다. 이문소. 이 이는 심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리하고 그리고 또 신문한다. 심리하고 신문하는 네, 그러한 기구가 바로 이문소라는 겁니다. 원래 정동행성의 이문소는 그 고려 안에서 네, 몽골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네, 해결하는 고려인과 몽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구였는데 점차 네, 정동행성의 이 이문소는 점차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이문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특별수사본부 뭐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문소에 관원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 막 다 잡아가고 네, 막 고문하고 막 그런 곳이 바로 이문소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문소가 바로 우리 고려를 가장 힘들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호부는 원나라의 군사조직이에요. 원나라의 군사조직인데
이 만호부가 바로 우리 고려에 또 설치가 되어가지고 바로 고려의 군대를, 고려의 군사권을 장악을 하면서 아주 강한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 이 다루가치는 어떤 의미냐면 총독이란 뜻입니다. 총독. 네. 한 사람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처럼 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런 다루가치들, 네, 다루가치들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계속 이들이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영토를. 네, 그래서 이 영토의 상실은 제가 지도와 함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도 쪽으로 가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선 고려의 최초의 영토의 그 국경선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고려의 그 최초의 국경선은 통일신라의 국경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자, 요게 대동강이고 요 위쪽이 청천강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동해 쪽에 이 쏙 들어간 요 부분, 여기가 아래쪽이 원산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태조 왕건이 처음에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일단 이렇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바로 고려의 영토, 북쪽의 영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원산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원산만까지가 바로 고려의 최초의 북쪽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했다시피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취해가지고 서경을 중시하면서 바로 이 영토를 넓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넓혔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언제나 이것은 지도와 함께, 이미지와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 없이 이거를 그냥 무슨 수로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지도가 정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조 왕건이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영토를 넓히게 된다라는 거죠. 태조 왕건의 업적. 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청천강은 여기고 이 쏙 들어간 부분의 위쪽이 영흥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영토를 이렇게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가 넓어진 사건은 뭐죠? 바로 강동육주 아니겠습니까? 강동육주. 거란 1차 침입 때 바로 서희가 바로 이렇게 외교적인 담판을 잘 해가지고 얻어냈다. 자, 그래서 뭐가 또 추가가 되냐면 강동육주가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희가 소선영한테, 거란의 장군 소선영한테 얘기를 참 잘해가지고 얻어낸 압록강 동쪽의 6개 고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바로 강동육주죠. 자, 그래서 여기가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강동육주. 네. 자, 그리고 거란이 3차 침입을 이후에 해왔을 때 바로 강동육주 가운데 한 곳인 귀주에서 바로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소배합이 이끄는 대군을 몰아내고 바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승리 이름 귀주대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주대첩이 끝난 다음에 강감찬이 건의를 해가지고 더 얘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더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바로 천리장성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요.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는 넘어갔네요. 여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는 원산만이고요. 요 위쪽, 홈의 위쪽은 영흥만.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련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리장성으로 인해서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천리장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압록강 어귀에서부터. 압록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련포까지.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리장성 우리 한국사에서 2번 나오죠?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죠. 고구려의 천리장성. 바로 영류왕이 당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나라가 공격했을 때를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여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그린 요거는 고려의 천리장성이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어느 반도에 있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여러분 요게 요동반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는 비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안지성, 요동성을 지나서 저 위에는 부여성까지 이렇게 요동반도 요동반도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요게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고 고구려 다 고니까 고구려의 천리장성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고려의 천리장성이다라는 거예요. 고려의 천리장성.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아가지고 고려의 영토가 자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원나라의 침공을 받고 원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영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토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천령 이북의 땅을 그냥 홀랑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령 이북의 땅을 이렇게 이만큼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치는 자 여기를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쪽 지역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냐면 여기를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오른쪽을 쌍성총관부라고 바로 원나라가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영토로 편입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강화도의 바로 위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고, 그리고 대동강 하류에 평양이 이렇게 있죠. 고려 시대는 서경이라고 불렀다. 개경과 서경 사이에 한 중간쯤에 자비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써보겠어요. 요거. 이 자비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비령 이북의 땅을 또 통째로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쌍성총관부는 어디 이북? 쌍성총관부는 천령 이북이고, 자, 여기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여기는 자비령 이북이라는 겁니다. 자, 자비령 이북.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의 왼쪽 오른쪽을 그냥 통째로 다 잃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자, 여기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는 동령부. 여기는 동령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령 이북, 동령부, 천령 이북, 쌍성총관부 이렇게 북쪽으로 그냥 홀랑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를 늘 제가 무시를 했네요. 제주도 안 그려놨어요. 제주도 사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주도 여기는 이 제주도는 바로 탐라총관부라고 해가지고요. 또 제주도를 뺏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기가 된 것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별초의 항전이 바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이 여기서 딱 와서 봤더니 이 섬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서 뺏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자, 이러한 영토 상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충왕, 충자돌림의 왕 가운데 첫 번째 최초의 왕이 바로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이 충렬왕이 또 외교적인 노력을 잘 해가지고요. 충렬왕 제위하는 동안에 탐라총관부하고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는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금방 탐라총관부, 동령부는 돌려받아서 다시 우리 영토가 되는데 끝끝내 안 돌려준 곳이 어디다? 쌍성총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민왕 때 쳐들어가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바로 무력으로 탈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계속 슬라이드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내정 간섭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을 하죠. 지배 세력.
그들이 누구라고요? 권문세족. 이들은 귀족이다. 내내 여러분 고려시대 내내 고려의 집권 세력은 귀족이다. 어느 시기에나 다 귀족인데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에 원을 등에 업고 원과 연합해서 고려의 정치를 장악한 권력을 장악한 귀족을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원나라와 친한 친원파였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현대 박정희 정부에서 공업화가 시작이 되어서 공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전까지 우리 한국사는 내내 우리의 역사는 농업국가라는 겁니다. 농업국가. 네. 여러분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한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5.16 군사정변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16 군사정변은 몇 년이죠? 이건 정말 외우기 쉽습니다. 외우기 쉬운 거는 외워주시면 참 좋아요. 네, 5.16은 욜로 가도 5.16이고 욜로 가도 5.16이에요. 1961년 5월 16일입니다. 5.16 외우기 쉽죠? 바로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공약을 국민들한테 내놓으면서 반공과 경제개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부터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거죠. 다음 해인 1962년부터, 그러니까 5.16 다음 해인 1962년부터 우리는 아주 강력한 경제정책을 취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는 1962년 전까지는 그냥 내내 농업국가, 이승만 정부 때에도 내내 농업국가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눈부신 공업국가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는 뭐 당연히 농업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 농업국가에서는 땅이 최고죠. 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막 넓혀갔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냐? 대농장이라는 것이죠. 대농장. 네. 우리 한국사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땅을 빼앗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고리됩니다. 돈을 빌려줘요. 네.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당연히 곡식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곡식이나 돈을 힘 있는 사람한테 빌려요. 그런데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결국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려줄 때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못 갚게 되면은 그 사람을 노비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땅을 뺏어버리는 거죠. 땅도 뺏기고 신분도 뺏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점점 늘려가게 되고 많은 평민들은 노비로 전락하고 그 평민이 가지고 있던 토지는 바로 힘 있는 자의 대농장으로 이렇게 소속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은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귀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해줘야겠죠. 원 간섭기에 다른 그 총자돌림의 왕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공민왕이 처음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충렬왕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충렬왕의 아들인 충순왕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이제 다만 충수광과 충모광 우리 교재에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요. 출제 그 포인트, 출제의 그 빈도로 봤을 때는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상중하 가운데에서 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충수광의 찰리변이도감과 충모광의 정치도감은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 뭐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냐면 충렬왕과 그리고 충순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미 공부한 거 있네요. 영토를 세 군데 뺏겼죠. 쌍성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뺏겼는데
그 중에 2개를 바로 충렬왕 때 다시 돌려받았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탐라총관부와 그리고 동령부를 돌려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쌍성총관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어느 왕 때 쳐들어가서 뺏었다? 다시 뺏어왔다? 바로 공민왕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충선왕. 역시 아주 강력한 개혁 정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림원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림원을 가지고서 바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권당은 문화파트에서도 참 잘 나오는데요. 만권당은 한마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종의 독서당입니다. 충선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원의 수도, 원의 수도인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죠. 네, 연경에다가 만권당이라고 하는 독서당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고려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당시 원나라의 뛰어난 유학자들, 성리학이죠 당시. 뛰어난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시키면서 성리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권당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리학은 당시 유행하던 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유학은 처음에는 공자와 맹자로 시작을 해서 시기에 따라서 유행한 유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훈고학이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성리학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증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유학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4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선의 관념세계, 조선을 지배한 사상은 바로 다름 아닌 성리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학 발전 그리고 성리학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독서당인 만권당은 바로 충선왕 때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합시다, 여러분. 이것까지 하시면 더욱더 좋고요. 더욱더 좋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반원 자주운동에 나선 바로 그분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운동. 공민왕의 즉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공민왕은 재위 기간 동안에 순서대로 정리해 주신 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한국사 강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즉위했다. 즉위는 여러분 몇 년이었죠? 1351년에 즉위했다. 그래서 일단 공민왕은 적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적인 원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원의 사주를 받는 가까이 있는 적인 권문세족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인 원나라하고 가까이에 있는 적인 권문세족 한테 일단 선전포고를 하나씩 보냅니다.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1352년인 다음 해에 바로 반원 자주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원나라한테 한 방을 날리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한테 한 방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은 1352년.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본격적인 반원 자주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연도는 참고 1356년 4년 후인 이 해는 바로 공민왕의 그 재위기간 동안에 원나라한테 가장 크게 이긴 대승의 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승. 정말로 엄청난 어마무시한 것들이 바로 1356년에 그냥 막 뭉쳐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쌍성총관부를 탈환한 해도 바로 1356년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홍건적만 안 쳐들어왔으면은 뭔가 정말 잘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좀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로 큰 시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시련 퍼레이드. 그래서 이제 결국 공민왕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하던 공민왕을 지원을 하던
공민왕의 아내인 원나라의 공주 노국 대장공주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민왕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뜻을 잃고 좌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늘 신임해 오던 승려인 신돈에게 모든 정치적 권력을 위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돈 공민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신돈이 이제 정치의 맨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돈, 실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신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돈이 앞에 등장한 것은 공민왕을 대신해서 공민왕이 좀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라라는 것이지 왕이 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신돈이 점점 이 모습이 신돈의 모습이 점점 왕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자기 자신이 왕의 기능을 해버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공민왕하고 신돈은 점점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결국 공민왕의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신돈을 제거하게 되니까 자기의 그 가장 가까운 측근 세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민왕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1351년에 즉위했다. 자, 그래서 바로 원나라한테 먼저 선전포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권문세족한테 또 한 방을 날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5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원나라한테 일단 선전포고를 하게 됐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야 원나라, 나 지금까지 너한테 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진짜 이 말 해주고 싶었거든. 니네 스타일 진짜 촌스럽거든. 더 이상 니네 스타일은 헤어스타일이나 너희들 입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더 이상은 이제 따라하지 않을래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원자주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몽골의 헤어스타일, 변발, 그리고 몽골의 복장 스타일, 호복,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 여러분 그거 합쳐서 뭐라 그러나요? 몽골풍. 진짜 이거 촌스럽고 이거 안 좋았는데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몽골풍을 폐지를 하면서 바로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에게는 투 권문세족, 그냥 권문이라고만 쓰겠어요. 권문세족한테는 여러분 그 정방이 최후 때 만들어져 가지고 당시에는 이 무신들의 권력 기구로 작용을 하다가 이것이 무신 정권이 끝나고 원 간섭기가 되면서 누구의 아지트가 되나요? 권문세족의 아지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권문세족의 아지트인 정방을 이때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제발 거기 모여서 늘 작당하는 거기 그거 좀 없애!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해에 정방이 폐지가 되고 만다. 하지만 정방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화도 회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가 최종적으로 정방을 없애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승의 해.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권문세족인 기철일파, 이 기씨, 이 기철일파를 숙청을 합니다. 엄청난 사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나라한테 계속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내내 원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연호를 이때 폐지하면서 또 관제 복구. 아까 여러분 굉장히 굴욕적으로 관제가 한 단계 아래씩 계속 격화가 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복구한다라는 겁니다. 고려의 원래의 관제를 복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정동행성의 핵심 부서로서 우리를 계속 가장 강하게 내정 간섭을 했었던 바로 거기 어디였죠?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한다.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바로 이때 대승의 해인 1356년에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쌍성 총관부를 쳐들어가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쳐들어가서 탈환을 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 큰일인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
1356년에 일어난 대승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 홍건적만 안 쳐들어왔으면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1359년에 홍건적이 1차 침입을 해오고요. 그냥 홍일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다음에 아무튼 이 시련이 경년 단위로 와요. 네, 1361년에 또 홍건적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은 모두 공민왕 때 일어난 거고, 그리고 2차 침입 때에는 아예 개경이 함락돼요. 1차 침입 때에는 서경까지는 함락이 됐었는데 개경은 함락되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2차 침입 때에는 홍건적의 병력이 두 배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1차에 2배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때는 개경을 포기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안동, 경북 안동, 그 당시에는 복주라고 불렀습니다. 복주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65년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 지원을 해주던 그리고 원나라의 공주니까 공민왕이 이런 반원 자주운동을 해도 그 공주가 막아냈겠죠. 원나라의 그런 간섭을 막아냈을 텐데 노국 대장공주가 이때 사망하고 말아요. 노국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민왕은 이제 시리에 빠지면서 이제 정치하기가 싫은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신돈한테 권력을 위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건 1366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도는 그냥 순서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권문세족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신돈이. 이 공민왕을 대신해서 권문세족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전민, 토지와 농경지와 백성. 당시 농경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백성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됐잖아요. 이 권문세족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된 백성은 다시 평민으로 풀어주는 전과 민을 변별해서 정리하는 기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이 억울하게 노비로 만든 사람을 다시 평민으로, 그리고 권문세족이 억울하게 빼앗은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차 신돈이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신돈이 공민왕을 대신해서 복잡하고 그런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신돈이 왕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점차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민왕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신돈하고 공민왕은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서, 여러분 왕과 신하가 사이가 나빠지면 결국 누가 손해보나요? 신하가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돈은 결국 제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민왕은 이제는 더욱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좌절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결국 1374년에 사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민왕 사망 이후에는 고려는 더 이상 재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망해갔다라는 거예요. 1474년부터 18년 후인 1392년에 조선 건국까지의 과정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를 이제 강하게 육성을 한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공민왕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공민왕. 공민왕은 멀리에 누가 있다? 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고, 그리고 원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진다. 이런 틈을 노리고 공민왕이 이제 반원 자주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참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가까이에 적이 있었다. 그리고 원과 권문세족은 아주 긴밀한 연합관계인 거죠. 긴밀한 연합관계. 권문세족은 다시 한번 여러분 친 무슨 파? 그렇죠. 친원파라는 겁니다. 친원파. 모든 힘이 바로 원나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은
네, 자기 편을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 대농장을 가진 이 권문세족한테 눌려가지고 내내 권문세족한테 불만이 많았던 그런 중소지주들, 대주주가 아니고요. 대주주는 권문세족이고 중소지주들, 그러니까 권문세족한테 밀려 있었던 내내 불만이 많았던 중소지주들의 아들, 그 아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려의 그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데요.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성균관에 들어가서 성균관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육성을 하고 그 젊은이들을 육성을 하고 과거 시험을 활성화해서 그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여러 주요한 관직에 포진을 시키면서 바로 권문세족과 싸우게끔 한 거예요. 그러한 젊은이들은 당연히 권문세족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문세족이 고려라고 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망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공민왕 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로 공민왕은 누구를 육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신진사대부를 육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요렇게 편먹고, 파란색이 이제 연합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당연히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참으로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결국 공민왕은 암살이 되면서 공민왕은 결국 자신의 개혁 정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은 왕은 우왕이죠. 우왕. 우왕.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다 키우기 전에, 다 완전 육성시키기 전에 공민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민왕 사후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자인 신진사대부와 이 신진사대부로부터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권문세족 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왕은 이제 공민왕 사후에 이제 우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우왕은 당시 권문세족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이님, 이 이이님이 바로 우왕의 후견인과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면서 바로 이 이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이 우왕이 당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권력자는 이이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는 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는데 제3의 세력이 바로 이때 딱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민왕 때 누가 쳐들어왔죠? 홍건적 쳐들어왔죠. 그리고 공민왕 사후인 이 우왕 때에는 아까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14강에서 우왕 때 왜구가 378번이나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민왕 때 홍건적 그리고 우왕 때 왜구, 얘들이 정말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까 바로 그 왜적을 막기 위해서 고려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래서 민족의 영웅, 고려의 영웅이 된 장군들이 당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뭐라 그러죠?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흥무인 세력. 그들을 바로 우리는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홍건적과 왜구와의 그런 어떤 왜구의 그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위대한 장군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쓰겠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당시 최영이 신흥무인 세력, 당시 고려 군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성계는 최영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어립니다. 19살 어려요.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서열로 보나 최영이 총사령관이고, 그리고 이성계는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영하고 이성계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고요. 이 이성계는 최영의 부하 장수로서 최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군사력은 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들이
권문세족을 누르면서 집권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최영이 이인임을 몰아내요. 이인임을 정치 무대에서 그냥 축출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인임을 축출을 하고 최영이 자기 딸을 우왕한테 시집 보내요. 그래서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 되고 우왕은 최영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는 우왕의 후견인은 누가 된다? 최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일단 최영이 먼저 가지게 되는데요. 이 최영은 한마디로 아주 청렴결백한 독재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 최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영은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를 일삼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 어떤 원칙주의자는 원리 원칙으로 사는 원리에 살고 원리에 죽는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끼죠. 제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은 타협이 없어요. 그런 어떤 그 부정부패 제거하려고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 역시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최영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시기는 정말로 공포정치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신진사대부들이나 또 이성계 역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반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최영은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결정적인 게 바로 이때 물론 명나라는 그 전부터 건국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무렵에 명나라가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중원의 패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중원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명나라하고 이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명나라가 고려한테 뭐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랬는지 고려한테 굉장히 힘든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명나라가 이러는 거예요. 원나라의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가운데에서 원나라가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돌려줬다며. 그런데 쌍성총관부는 너희 고려가 그냥 탈환을 했다며.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는 원나라의 모든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으니 기존의 원나라의 영토는 모두 명나라의 영토다. 그리고 원나라는 고려로부터 쌍성총관부의 땅을 뺏긴 것이지 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쌍성총관부의 천령 이북의 땅은 여전히 원나라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나라의 모든 땅을 계승한, 원나라의 모든 땅을 이어받은 명나라가 바로 쌍성총관부 자리의 새로운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이 쌍성총관부의 원래 자리인 천령 이북의 땅을 스스로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해온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고려 정부는 이제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최영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하고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요동정벌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연합은 바로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반대하고, 그리고 최영은 요동정벌을 주장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권력은 최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정벌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영토인 요동으로 쳐들어가서 요동을 차지한 다음에 요동을 중심으로 막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 이제 고려의 기본적인 이제 대외 정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모든 군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예의 군대를 모아서 바로 요동정벌군이 출정을 해 가게 되는데, 이때 역사의 아이러니는 최영이 총사령관으로 가지 못하고, 주장을 한 최영이 요동정벌군의 총사령관으로 가지 못하고 이성계가 대신 갔다라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왕이 최영을 말렸다라고 하죠. 바로 우왕은 최영 덕택에 자신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최영이 먼 곳 요동으로 가버리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을 가지 못하게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게 되냐면 이성계가 네, 바로 요동정벌군을 이끌고 바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다가 이성계가 돌아오잖아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화도 회군. 네. 그래서 결국 위화도 회군을 성공시킨 이성계는 이후에 오자마자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새로이 옹립하고요. 그리고 네, 최영을 죽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성계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연합이 그 이후에 또 창왕을 몰아내고 왕을 또 공양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공양왕으로부터 이성계가 네, 왕위를 양위를 받으면서 이성계가 왕 되면서 나라를 조선으로 바꾸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뭐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 일단 네, 명나라하고 친한 네,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동정벌 반대했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입장인데 이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창왕을 폐위할 때까지는 이 신진사대부는 다 같은 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 신진사대부 내부에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이게 파벌이 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파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은 뭔 소리냐.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고려를 이제 보다 더 새로운 국가로 바꿔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는 이제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진사대부를 혁명파 신진사대부 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려 왕조를 놔둔 상태에서 계속 바꿔나가자,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후에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시킬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공양왕 즉위하고 그 다음부터 고려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렇게 둘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혁명파의 대표는 바로 정도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온건파의 대표는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어떤 입장이죠? 이성계는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혁명파 정도전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연합과 그리고 대부분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혁명파 신진사대부, 이 이성계 쪽이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누르면서 제거하면서 바로 이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치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 정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고려 정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고려의 정치 말고 경제, 사회, 문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번 강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요. 특히 공민왕,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얼른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